자, 단어 형성법이랑 형태소 관련되어 있는 개념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좀 충실히 해줘야 돼요. 문법이 뭐 다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정리되는 내용은 많이 없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접두사구나, 이게 전미사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연습해야지 단순히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충분히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예를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형태소를 잘 분석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를 잘 분석하고 하면 거기에 접두사나 어근의 개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단어 형성법도 어느 정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요 개념부터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간이랑 어미의 개념이 먼저 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형태소가 용언에서 나왔을 때 어간 빼야 되고 선어말어미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말어미니까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용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용언이 활용을 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미안해요. 반대로 썼지. 자, 이게 이렇게 가야겠지. 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얘기하고,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먹다 먹고 먹으니까 먹으면서 먹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라는 말은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간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앞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얘기하고 이 뒷부분을 우리는 변하는 부분이니까 어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용어는 보통 앞에 부분이 안 바뀌니까 어간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어미는 뒤에 부분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의미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의미를 담당한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은 이 먹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미를 담당하는 역할밖에 없다. 의미를 담당하는 역할만 한다. 그럼 뒤에 오는 요 어미들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느냐?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미를 유심히 잘 뜯어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오는 어미를 우리는 어말 어미라고 얘기해요. 자, 어라고 하는 건 단어라는 뜻이고 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미 이 부분이 있고 이 어말어미랑 어간 사이에 와가지고 중간에 끼는 건데 어미긴 하지만 어말어미보다 먼저 온다고 해서 얘를 우리는 선어말어미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말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용언이 있을 때 그 용언의 형태소를 분석했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어말 어미고 어간 분석했고 맨 마지막 분석했는데 중간에 뭔가가 자꾸 껴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선어말 어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선어말 어미를 분석하는 게 비교적 쉬운 건 뭐 때문이냐면 선어말 어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법 요소랑도 연결이 되니까 선어말 어미에는 시제가 있고 높임과 관련되어 있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법 요소도 어느 정도 복습이 될 수 있는데 높임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 높임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냐면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자, 상대방 듣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 사용하는 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체 높임법.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요거만 중간에 한번 빼가지고 분석해 줄 수 있으면 되니까 요 시가 중간에 껴 있으면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형태소 분석할 때도 요 방법을 쓰면 돼요. 중간에 시자를 뺄 수 있는지 뺄 수 없는지 요걸로 나누시면 되고 그다음에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에는 삽잡잡이라고 해가지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선어말 어미가 없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상대 높임법을 담당하는 또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자
공손 겸양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화자가 청자에게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걸로 사극에서나 이런 말들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용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얘도 없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체계는 좀 있죠. 주체 높임법과 관련되어 있는 선어말어미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 다음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다 남아있지 않고 객체 높임법은 특수어휘를 통해서 일부만 남아있게 돼요.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긴 하지만 그 용법이 극히 제한되고 사용되는 양도 적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어말어미,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제는 다시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죠. 옛날, 과거,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요건 미래.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뭐뭐뭐가 있냐면 엇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중간에 형태소를 분석할 때 엇은 무조건 하나 빼줘야 돼요. 얘 선어말 어미로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담당하니까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는 선어말 어미 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겹쳐진 거 있죠. 엇 이것도 두 개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하나씩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엇이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형태소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 되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엇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그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엇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나누고 이거 나눠가지고 두 개라고 하면 안 됩니까? 했는데 그럼 얘가 과거를 나타나는데 얘는 또 왜 썼느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요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형태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의미를 담당하니까 전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단어를 만들어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건 는 하고 니은이 있어요. 이건 동사에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적 주사는 아무것도 안 붙이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et 나오는 거, 리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한 번에 분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하다가 어간이고 활용할 때 안 변하죠. 얘는 하다는 어간이고 시라는 말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일 때 항상 나오니까 시 나오면 빼줘야 돼요. 엇은 과거를 나타내니까 이것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씁니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 합쳐져 가지고 어말어미예요. 종결어미. 그래서 비읍니다, 뭐뭐 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씁니다 해가지고 어말어미로 맞춰주면 돼요. 이것도 나와야지 이거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선어말어미는 가볍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어말어미. 자 어말어미는 자 여기 어말어미 정리가 되어 있죠. 옆 페이지에 보면 어말어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나 문장 완전히 끝납니다. 뒤에 이제 문장이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종결어미라고 얘기해요. 문장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종결어미가 선택되는 그 순간부터 뒤에는 더 이상 문장이 나와 있지 않고 마침표라든지 아니면 물음표라든지 이런 문장 부호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겠죠. 문장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정반대로 나 문장 안 끝났어요. 뒤에 더 이어질 겁니다. 더 얘기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연결어미예요. 이거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쉼표를 사용해가지고 뒤에 또 풀어주는 부분이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종결어미랑 연결어미가 크게 끝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로 판단을 한다면 성질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전성어미가 있어요. 근데 이 전성어미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질을 바꿔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질만 바꿔주는 거지 그 녀석의 정체성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접사랑도 뒤에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품사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어미니까 다 용언에서 어간어미로 활용되는 거니까 자 이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다라는 먹다라는 용언에서 동사를 보게 되면 얘는 무조건 다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다른 것처럼 쓰인다고 해도 얘의 정체성은 동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는 마치 명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땐 전성어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명사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명사로 완전히 써버리면 그건 접사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비유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학생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나는 성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학생처럼 하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이면 이거는 전성어민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성인인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학생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럼 이거는 접사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그 녀석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티만 보여주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인이 교복 입어가지고 학생처럼 보이는 건 전성어미, 성인인데 학생으로 타임머신 타고 완전히 돌아가서 학생의 신분이 되었다 내지는 성인인데 수능시험 다시 봐가지고 대학생이 되었다 이러면 학생 신분을 진짜 취득한 거니까 이건 접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교복은 전성어미고 수능시험 치러가지고 대학교에 입학 다시 하면 이거는 접사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비유 괜찮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종결어미는 또 뭐뭐뭐가 있느냐? 문장을 종결하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어요. 평범하게 진술하면 평서문, 상대방에게 의향을 물어보거나 의문사로서 어떤 설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는 거겠지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의문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떤 걸 시키면 뭐뭐 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죠. 이건 명령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요청하면 이거는 청유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진술하면 감탄문이 될 겁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에서의 5개 문장의 종결 형태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상대높임법은 문장의 종결을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했으니까 상대높임법의 표는 당연히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먼저 평서문입니다. 자 평서문은 문장에서 평범하게 서술하는 종결어미로서 종결어미는 다, 네, 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문문형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종결하는 것으로서 물어보는 말 이런 말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명령할 때는 이런 거 쓰고요. 청유문 함께 하자고 요청할 때는 이런 거 쓰고요. 감탄문을 할 때는 이런 걸로 씁니다. 자 그다음 이게 종결어미라고 한다면 문장이 끝나지 않는 건 비종결어미예요. 그러면 얘를 종결어미로 보면 이 2개가 비종결어미가 되겠죠. 됐죠? 안일 비자 쓰면 나머지 반대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어미가 있고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연결어미, 전성어미 있죠. 자, 연결어미는 나중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거 배울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보조적 연결어미로 만드는 건 혼문장으로 봅니다. 견문장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인과관계 아니면 종속적으로 의미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종속적인 연결어미 그 다음에 호문장으로서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면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nd, but, or 느낌으로 2개의 문장을 나란히 이어주면 대등적 연결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등적 연결어미는 2개를 나란히 이렇게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는 자 2개를 이렇게 붙여주긴 하는데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독립이에요. 의미상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고 친구는 라면을 먹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당연히 친구가 라면을 먹고 내가 밥을 먹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의미상의 연결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비가 오니까 날씨가 좋다. 비가 온 후라서 날씨가 좋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과 관련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뭐뭐라면 조건, 뭐뭐 하려고 의도, 뭐뭐니까 인과관계, 뭐뭐 하도록 목적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 의미상의 관계가 있는 건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보조적 연결어미는 개, 지, 고 이런 식으로 아어, 개, 지, 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모두 다 보조적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뭐 개하다 우리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 배울 때 뭐 사동에서는 개하다 이런 거 붙이죠. 여기에 개 들어가 있죠. 여기 이게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보조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해요. 실제로 그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고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용언이나 문장의 명사처럼이에요. 명사가 아니라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먹다에다가 먹음, 먹다에다가 먹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명사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는 을던 들어가 있죠. 이거는 문법 요소에서 시제에서 은는 을던 갖는 것들을 이거 외울 때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은는 을던을 통해서 관형사처럼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개, 이, 도록서 요거가 모두 다 부사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쁘다는 형용사로서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죠. 근데 이게 예쁘게 피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예쁘게는 피었다를 수식해 주니까 마치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실제로 문장 성분은 부사어죠. 근데 부사처럼 성질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흐름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이런 소재들이 나오면 형태소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이에요. 자,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단어를 형성할 때는, 자, 단어 형성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품사인 단일어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단어를 너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어를 추가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서, 자, 단어에서 조금 더 합해가지고 또 다른 단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내는 게 복합어예요. 자, 근데 복합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파생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어가 있어요. 파생어는 여기 밑에다가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접사는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근에다가 접사가 결합하는 형태면 접두사, 접미사가 결합하면 이건 파생어입니다. 근데 요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근은 의미의 메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접사는 요거의 의미에다가 약간의 의미만 조금만 추가해주는 느낌을 해주면 요거는 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의미를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접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자,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죠. 자,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는 단어의 중심 부분 의미와 또 다른 부분 중심적인 의미가 나란히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사과나무면 어느 게 메인입니까? 라고 한다면 사과는 어차피 거기에 달려있는 과일이니까 나무가 더 중심이고 사과는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중심축은 물론 나무가 중심인 게 맞아요. 근데 의미의 중심축은 자, 사과하고 나무가 있는데 사과도 완벽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무도 완벽한 뜻을 가지고 있는 체연인 명사인 거예요. 그러면 명사와 명사는 모두 다 단어의 완벽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 어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합성어로 보는 겁니다. 근데 풋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긴 사과인데 아직 덜 익은 사과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의 중심 부분은 당연히 사과고 그 다음에 사과는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체언인데 풋은 여기서 약간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건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 부분을 나타내는 거 우리는 어근이라고 얘기해요. 단어 형성법은 어근하고 접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단어 형성법은 재료가 어근하고 접사를 기준으로 해요.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단일어라고 얘기해요. 어근하고 접사가 합해지면 파생어라고 얘기해요. 어근하고 어근이 합해지면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접사하고 접사가 합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단원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럼 경우의 수는 지금 다 됐죠. 접사 단독으로는 단어를 형성할 수 없어요. 접사는 형태소에는 들어가지만 품사 단어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 형성법은 어근과 요 페이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어근과 접사의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근과 접사의 조합은 경우의 수가 총 2개 곱하기 2개 해가지고 4개의 조합이 올 수 있죠. 어근에다가 어근이 결합하면 이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접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일어예요. 그 다음에 어근하고 접사가 결합하면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예요. 그 다음에 접사 더하기 어근이면 요거는 접사에다가 어근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접두사가 들어간 파생어예요. 그
그 다음 접사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그럼 마지막 조합. 접사하고 접사가 붙은 단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써있는 걸 읽어볼게요. 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접사가 이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고, 그 다음에 예문들은 이렇게 하나씩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건 가다는 하나의 어근이에요. 여기서 어간 어미에서 어간 어미인데 어미는 판단하는 대상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어근하고 접사만 기준으로 봤죠 지금. 그래서 어미는 판단 대상은 아니고 이거는 후보가 아닌 거예요. 있어도 그냥 우리 쌩까면 돼요. 단어 형성법에서는 어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단일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기준이 아니라 어근과 접사를 재료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태소의 개념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수에는 이렇게 예문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간단하게 표에 나와 있는 것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요거는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들 유형에 적용해가지고 이 단어가 나오면 얘는 접사로 빼야 되는구나. 이 단어가 나오면 얘는 항상 어간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분석을 잘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건 단어에서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즉 품사로 빼놓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자립형태소는 실제로 자립형태소는 단어에서 홀로 설 수 있는 단어에서 홀로 설 수 있는 띄어쓰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띄어쓸 수 있는 거 뭘 찾아야 되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걸로 띄어쓰기 할 수 있으니까 6개를 빼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동사 형용사도 띄어쓰기 할 수 있잖아요. 예쁘다, 가다 다 띄어쓰기 하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설명인데 동사 형용사는 형태소로 분석이 더 돼요. 그래서 어간 어미로 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태소 단위 안에서는 더 자를 수 있어서 어간 어미로 나눠야 돼요. 근데 어간은 어미랑 항상 쓰이고 어미는 어간과 항상 결합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체언이랑 붙어서 쓰는 애 조사가 있고 어근이랑 붙어서 쓰는 접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간은 왜 의존 형태소입니까? 어미랑 같이 쓰이니까요. 어미는 항상 왜 의존 형태소입니까? 어간이랑 항상 같이 쓰이니까요. 조사는 왜 항상 의존 형태소입니까? 체언과 항상 붙어서 쓰니까요. 그리고 얘는 띄어쓰기 못하지. 다음 접사는 왜 항상 의존 형태소입니까? 어근에 붙는 애니까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접사는 형태소로는 분류를 하지만 단어로는 품사로는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탈락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조사는 예외로 특별히 단어로 넣어주는 거고 어간어미 모두 단어 될 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로 동사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걸 우리는 실질형태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건 형식형태소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모두 다 실질적인 의미를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다 여기다 넣어준 다음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중에 실질적인 의미 갖는 건 어간이 있으니까 어간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럼 남는 건 요거 3가지죠. 그래서 어미, 조사, 접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형태소는 의문의 변동할 때도 좀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드시 확실히 알고 있고 시험에서는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다양하게 분석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전미사랑 어미 있죠. 전미사랑 어미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좀 많이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으니까 잘 들어봅시다. 전미사랑 어미예요. 자, 시험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쌤이 제일 많이 예문 들어오는 게 이거였죠. 춤을 추면 어렵다. 이렇게 있죠. 춤은
어렵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춤이 두 번 나왔는데 이 춤은 모두 다 모양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형태소는 추다라는 말에다가 명사형 어미 그다음 전미사 요 두 가지가 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하나는 여기서 명사로 쓰였고요. 하나는 여기서 여전히 품사는 동사예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앞에 나와 있는 거 먼저 보면 춤을 춤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춤이 만약에 명사라면 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거예요. 관형어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어려운이라는 관형어를 넣어봅시다. 어려운 춤을 춤은 어렵다. 자연스럽죠? 이제 어려운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어려운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게 만약 명사라고 해봅시다. 춤을 어려운 춤은 어렵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 경우에는. 그럼 얘는 명사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만약에 동사라고 하면 동사의 수식은 누가 해주느냐? 부사가 해주죠. 그럼 잘이라는 부사를 넣어볼게요. 잘 춤을 춤은 어렵다. 잘 춤을 춤은 어렵다. 좀 이상하죠. 근데 춤을 잘 춤은 어렵다. 이건 좀 자연스럽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명사로 쓰인 거고 뒤에 있는 건 여전히 동사인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추다라는 말은 동사예요, 동사. 근데 명사로 쓰였다라고 하면 완전히 명사로 품사가 바뀐 거니까 이건 전미사가 결합한 거예요. 근데 자, 이 동사에서 이걸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건 품사를 바꾸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미가 결합한 거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써있는 말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거고 전성어미 있었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전미사가 결합해서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겁니다. 그럼 얘는 사전에 실려 있는 거고요. 얘는 사전에 실려 있지 않고 요거는 동사 추다로 가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요 말은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 어미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으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 어렵다. 항상 예문을 요걸로 들고 요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전미사와 어미는 모두 다 뒤에 붙기 때문에 꽤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미사는 어근에 결합하는 것이고 어미는 어간에 결합하는 겁니다. 근데 어근이 어간인 경우에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전미사는 따로 암기하고 어미도 전성어미 따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를 넣어가지고 구별하는 방법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어간하고 어근 구별하는 거는 예전에 기출문제들에서 보게 되면 조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간은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보는 겁니다. 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 어간입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 어간하고 어미의 상대적인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고 요거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근하고 접사는 어근의 개념과 접사의 개념은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어근은 단어의 의미의 중심 부분이고 접사는 단어의 의미의 주변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게 중심이고 어느 게 주변인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매우 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사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 옆에 접두사 나오면 전미사 나오면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자, 뭐 치솟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치솟다, 치뜨다, 이 치자는 항상 접두사였는데 그러면 이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풋사과 이런 거, 풋사랑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접두사로 쓰인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접두사 붙어가지고 또는 접미사 붙어가지고 그 단어를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알고 있을 때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라서 이대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자주 나오는 접두사와 자주 나오는 접미사를 좀 넣어놨으니까 아마 시험 문제는 요 안에서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직전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접두사 나오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하고 파생어구나. 접미사 나오면 이거 형태소 분석하고 파생어구나. 요거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구별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입니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 의미, 접사는 단어의 주변 의미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뛰놀다 같은 경우에는 뛰놀다, 뛰놀고, 뛰노니까 뛰놀면서 뛰놀지만 했을 때 뛰놀까지 안 변해요. 그럼 이건 어간 부분. 뒤에는 나머지는 당연히 어미가 되겠죠. 근데 이 뛰놀다라는 이 앞부분의 어간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한 형태예요. 뛰다라는 말 우리 분석할 수 있고 놀다라는 말 따로 분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합성어이면서 비동사적 합성어이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요 부분이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까 치솟으면서 치솟까지 안 변하죠. 그럼 이게 어간 부분이 되는 거고 다는 어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때 어간을 자세히 뜯어보면 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 향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치 따로 빼주고 그럼 얘가 중심 되겠죠. 주변 의미인 접두사를 알고 있으니 나머지 부분은 접두사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사인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잡히다. 이것도 피동표인데 잡다라는 말에서 왔겠죠. 잡히다, 잡히고, 잡히니까 잡히면서 잡히지만 했을 때 잡히까지 안 변하니까 요게 어간이에요. 근데 잡히를 다시 들여다보면 잡다라는 말에 히는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배웠을 때 히 따로 분석했으니까 히 나오면 이것도 빼야 되는구나 형태수 분석할 때 이렇게 판단하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간하고 어근 이것도 구별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설명했던 내용.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미사는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겁니다. 자, 헛 접두사죠. 질 전미사고요. 이 전미사고요. 전미사고요. 그 다음에 집밥다, 집 요게 접두사고요. 집 여기 써있죠. 집밥다. 걱정스럽다, 스럽다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접사를 다른 방법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전미사 중에서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에 달라지게 하거나 품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자, 그래서 품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해요. 파생어의 하위 범주를 달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먹다는 타동사인데 먹히다에 히를 붙였더니 자동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먹히다는 피동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품사를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동사이긴 한데 동사 안에서도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사가 타동사가 되거나 이렇게 약간의 성격을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걸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하고요. 질꾼, 쟁이 등과 같이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의미를 수식해주는 기능만 담당하면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한정이라는 건 수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건 뭔가 바꿨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접두사는 대체로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아요. 접두사는 거의 대부분 품사 영향을 주지 않고요. 한정적 접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정적 접사고 대부분 지배적 접사는 전미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적 접사는 단순한 수식 기능만 있고요.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까지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명사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명사를 바꿔주는 거죠. 웃다라는 말은 동사인데 여기다 음을 붙여가지고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꿨으니까 이거는 품사도 바꾼 거니까 파생어, 명사로 단어가 개재된 거고 게으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사. 근데 거리다라는 말은 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꿈틀이라는 말, 머뭇이라는 말 이런 말에다가 붙어가지고 동사로 만들어주는 거. 롭다라는 말은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롭다, 자유롭다. 그다음 하다라는 말은 동사로 만들거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지배적 접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접두사. 자, 접두사랑 접미사는 여기 써 있는 거 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살구, 개꿀 요즘 쓰는 말. 그다음에 개꿈, 그다음에 개소리, 개망나니.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접두사고요. 멍멍이 그 뜻 아니잖아. 그지? 그다음에 군것, 군살 이런 건 쓸데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덧니, 덧신, 덧대다 했을 때 덧도 접두사니까 알아두시고 돌, 야생의, 막자란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되돌아가다, 순환하다 이런 느낌이지. 다시 반복되다. 그 다음에 들끓다, 그 다음에 막노동, 막가다, 그 다음 맏며느리 맨, 민, 그 다음에 불, 빛, 새, 선, 설, 시, 외, 잔,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치, 그 다음에 풋, 헛, 햇, 홀, 그 다음에 휘, 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접두사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해야 되냐면 얘가 접사구나 접두사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접사니까 얘는 형태소 분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 질, 스럽다, 답다, 뭐뭐 그 다음 뭐뭐 장이, 뭐뭐쟁이, 뭐뭐꾼, 그 다음에 뭐뭐기, 그 다음 뭐뭐개, 뭐뭐롭다, 피동전미사 이일이기, 사동전미사 이일이기 우구추, 그 다음 뭐뭐뜨리다, 뭐뭐하다, 뭐뭐꾸리다, 뭐뭐꾸러기, 뭐뭐히, 그 다음 뭐뭐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모두 접사구나, 전미사구나. 그리고 품사를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지배적 접사구나. 멀리 뛰다라는 말은 동사인데 멀리 뛰기 해서 이제 그 스포츠 종목 이제 명사로 완전히 굳어진 형태니까 지배적 접사로서 쓰였구나.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하는 거 이것도 형태소 따로따로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님 나오면 높임을 나타내는 말이며 형태소 분석해가지고 님도 빠져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합성어랑 구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이것도 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나 절과 꽤나 유사해가지고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합성어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나 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가지고 덩어리를 이루는 거라 얘는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X, 이건 동그라미. 자, 근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의미 변화 유무를 점검해서 구별하면 됩니다. 합성어는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나 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 변화는 당연히 없겠죠. 그 단어들을 합쳐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구나 절까지도 의미를 변화시키면 우리나라 말에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져요. 다음 둘째, 구성 요소가 분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간에 다른 말을 중간에 껴넣어가지고 그 말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요. 합성어의 구성 요소들은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합성어로 되어 있어서 꽁꽁 묶여있는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라서 한 단어처럼이 아니라 한 단어로 쓰이는 거죠. 따라서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여 그 사이에 다른 걸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단어로 완전히 고정된 느낌이니까. 그러나 구어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띄어쓰기 하는 거고 그 띄어쓰기 한 사이에 다른 걸 넣는 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게 기본이니까. 자, 설명이 좀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봐봐. 작은 형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지금 덩어리가 되어 있죠. 근데 작은 형은 뜻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작은 형은 뭐 키가 작은 형 이런 게 아니겠죠. 둘째 형을 의미하는 거니까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겁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거라서. 근데 작은 형이라고 하면 키가 작은 형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그대로의 의미니까. 그다음에 큰 집. 붙여쓰겠죠 지금. 그럼 한 단어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맞이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큰 집, 한 칸 띄고 가는 경우에는 규모가 큰 집이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이에요. 이건 의미대로 모두 다 해석한 거니까 의미의 유무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 다시 한번. 분리성을 기준으로 하면 합성되는 두 어근 사이에서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의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합성어로 아니면 구나 절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합성어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긴 하지만 얘가 이제 하나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라서 중간에 다른 녀석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나 절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휴지나 분리성이나 똑같아요. 휴지는 잠깐 쉬었다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합성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어서 발음하지만 구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쓰기 하니까 띄어쓰기는 중간에 쉬어주는 느낌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의미 변화 아까 계속 했었죠. 두 어근이 결합할 때 의미가 유지되면 구이고 의미가 유지되지 않고 다른 뜻으로 바뀌면 합성어입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제3의 의미로 바뀌는 걸 융합합성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 합성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죠.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사과도 사전에 있고 나무도 사전에 있고 사과나무도 사전에 실려 있어요. 한 단어 안에서 합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오르면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합성어. 합성어는 자, 대등합성어 있죠. A and B 꼴로 A 그리고 B로 해석할 수 있으면 대등합성어예요. 검불다라는 말은 검고 붓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소리가 들어갔네, 그지? 옆에다가 무릎 쳐가지고. 그 다음에 뛰놀다는 뛰고 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A and B로 해석하면 대등합성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종속합성어는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돌다리는 돌로 된 다리,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 꿀벌은
꿀을 따는 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은 앞에 말이 뒤에 말 수식하는 전치 수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종속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융합합성어는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 밤낮은 밤과 낮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의미,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피땀은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시방석은 불편한 자리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3의 의미로 바뀌면 융합합성어예요. 요거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랑 파생어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구성 성분으로 큼직큼직하게 구별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놀이터를 보게 되면 놀다라는 말에다가 전미사 이가 붙었고 거기다가 터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놀다라는 말은 어근이고요. 요거는 접사고요. 요건 다시 어근이에요. 그러면 얘는 놀다라는 말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은 다음에 터라는 말이 결합해가지고 합성어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는 불하고 꽃하고 놀다하고 이가 결합한 거예요. 그런데 얘의 구조를 보게 되면 불하고 꽃이랑 합쳐지고 놀이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고 얘는 파생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합성어랑 파생어랑 다시 만나는데 요거는 어근이고 이것도 단어니까 어근이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뭐로 가야 되냐면 합성어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부모 있죠. 시부모. 시 더하기 부 더하기 모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부하고 모가 대등합성어로 합성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니까 얘는 파생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시부하고 모 이렇게 해서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시부, 시모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얘를 먼저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윤곽을 보란 얘기예요. 단판지금 팥하고 죽이 합쳐져 똑같은 구조죠. 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단은 접두사가 아니라 이거는 달다 이 말이니까 이건 합성어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비웃다라는 말에다가 음이 붙었으니까 파생어고요. 코에다가 웃음이 붙었고 눈에다가 웃음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합성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구성 성분으로 구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자잘하게 중간에 접사 있다고 해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보세요. 큰 그림 봐가지고 전체 큰 구조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요거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요거 좀 잘 설명 들으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국어 언어의 배열 순서에 맞아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기본적으로 자, 관형어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체언을 수식해 주는 구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어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용언을 수식해 줍니다. 그러면 관형사 형태의 모습이 체언을 수식하면 우리나라의 말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쪽에는 좀 빠졌네요.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뺀 것 같은데 없죠 지금 부사의 용언 수식하는 건 여기 빠졌네요. 쓰면 되지 뭐. 8번 부사어 플러스 용언 얘는 잘생기다 요걸로 갈게요. 자, 잘생기다 같은 경우에는 잘생기다인데 생기긴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 거야? 잘생긴 거야. 생기다는 용언인데 잘이라는 부사어가 꾸며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라는 건 품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이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말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흔히 많이 쓰이니까. 그다음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하는 것도 많이 쓰여요. 깡총깡총 이런 것들 있죠. 의성부사, 의태부사 모두 다 이게 부사가 두 개씩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잘못했다 했을 때 잘못 이것도 모두 다 잘과 뭐 부사 연결된 거니까 그다음 또다시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것도 부사 연결된 거니까 같은 품사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건 명사, 부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새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새는 관형사고 해는 명사죠. 그럼 이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관형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이 체언 수식, 용언 수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언과 체언이 결합하고 부사가 결합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8개 중에서 벌써 4개가 다 외워지죠.
품사의 기본 원리, 같은 품사 합쳐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형이라고 아까 있는 거 있죠. 또는 굳은 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어간이 의미를 담당하는 거고 어미가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형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작다라는 뜻이 있고 얘는 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작다, 형 이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앞에 있는 애가 얘를 꾸며주는 기능을 담당하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작은이라고 하는 이 어미가 들어갔을 때 어미의 역할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습니다 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우리나라 말 어순에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이거 없이 그냥 가면은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지 않는 거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에다가 체언이 결합했으면 작은형 같은 경우에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런데 어간에다가 바로 체언이 바로 결합해요. 어미가 있어서 어미가 역할을 담당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바로 붙어버리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래서 접는 칼이라고 하면 통사적인데 접칼이라고 하면 수식의 기능이 없는데 수식의 기능의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통사적이지 않은 거예요. 덮은 밥이라고 얘기하면 통사적인데 덮이라는 의미에다가 밥을 바로 꾸며주는 기능이 없는데 꾸미게 만들었으면 비통사적인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여기서 조금 갈리네요. 그 다음에 두 번 됐고요. 다섯 번째 됐고, 그 다음에 체언의 용언 구조, 그 다음에 체언의 용언 구조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이건 자연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 말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에요. 그러면 서술어는 맨 뒤에 오는 거고 그 앞엔 주어도 올 수 있고 목적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 해석하면 힘이 들다. 그냥 순서대로 가죠. 힘쓰다 해석하면 힘을 쓰다. 그죠? 목적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다는 요 밑에 가야 되는데 그지? 힘을 쓰다. 그다음에 체언에다가 용언 들어가는 것 중에 본을 받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힘을 쓰다, 본을 받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되어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어간, 어미 순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뛰어가다 라고 되어 있으면 뛰다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이 바로 붙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의미 두 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 만약에 얘가 없이 뛰가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사투리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근데 그게 있긴 하죠. 오가다. 원래 이거 통사적이려면 오고 가다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라 오가다라고 한 거예요. 뛰놀다도 뛰고 놀다, 뛰어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뛰놀다 한 번에 붙여버렸죠. 뛰랑 노를 연결해 주려면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미가 없기 때문에 비통사적인 거예요. 다음 여닫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열고 닫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고라는 연결어미 없이 바로 붙였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8가지가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좀 갈게요. 자, 머릿속에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세요.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오면 첫 번째 명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그럼 요거 외웠으면 자연스럽게 부사 플러스 부사 오는 것도 외울 수 있겠죠. 같은 품사 오는 거 명사 부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말의 문장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에요. 그러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해석되면 통사적 합성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로 해석이 되면 이 순서대로 해석하면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독서라는 한자어 있죠? 해석을 해보면 독이 읽다, 책을 읽다 할 때 읽다고 서가 책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보면 읽다 책을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이거는 서술어 목적어 순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어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어 어순인 거지. 그지? 중국어도 영어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조, 목적어 서술어 구조. 그러면 여기 4개가 외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있는 거.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죠. 여섯 번째.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해요. 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통사적 합성어. 됐죠? 명사, 부사,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관형사 체언, 부사 용언. 이렇게 하면 6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간어미, 어간어미에서 우리가 외우기 쉬운 건 어간하고 어간은 바로 붙지 못해요. 의미 담당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어미가 빠지면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블럭과 B라는 블럭을 내가 붙이고 싶은데 접착제가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주기 위해 접착제인 어미를 붙여주는 거.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만으로 수식 못해요. 그러니까 접착제 역할을 하는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녀석을 이번에 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 그래서 어미의 역할에 신경을 쓰면 8가지가 외워질 거예요. 그런데 체어는 원래 관형어가 꾸며줘야 되는 건데 부사가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구조면 비동사적 합성어겠죠. 그죠? 다시 한번. 자,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면 통사적 합성어,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야 통사적 합성어니까. 그래서 산들거리는 바람, 산들이라는 말이 부사예요. 부슬이 부사예요. 다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의 종속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다. 어간어미, 어간어미 이렇게 해서 중간에 어미가 결합해야지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어간과 어간이 바로 붙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어간이 꾸며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붙어버렸으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형성법과 형태소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접두사에 나와 있는 종류 넣어놨으니까 접두사 빼시고 전미사 빼시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건 눈에 익은 대로 바로 분석해 주세요.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분리성과 계열성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라서 말 넣어보고 빼보고 해가지고 요거 가능하겠다 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단어들 좀 충실히 보면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 정리 잘 하시고 공부 마무리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